오늘의 하루가 100년을 만듭니다. 오늘의 100년입니다. 이 이야기는 부모님 세대라면 어쩌면 지금도 누군가가 한 번쯤 겪어봤을 이야기입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1995년 12월 부산 근교의 오래된 주택가는 새벽 4시 반이면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골목길 끝자락 낡은 철제 간판 아래에서 이정희는 분식집 문을 열었습니다. 문고리를 잡을 때마다 손가락 관절이 뻐근했지만 정희는 그 통증을 이제 아침 인사처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은 어제 닦아둔 식탁과 의자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앞치마를 두르고 찬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국수 삶을 육수를 준비하려면 먼저 멸치 머리를 떼어내야 했습니다. 찬물이 손끝을 적셨습니다. 손끝이 먼저 저렸고 그 다음에 마음이 저렸습니다. 정희는 이 순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하고 마음은 나중에 따라오는 것. 그게 50년 가까이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육수가 끓는 동안 정희는 장부를 펼쳤습니다. 어제 팔린 국수 11그릇, 김밥 7줄, 떡볶이 3접시, 받은 돈과 쓴 돈을 정확히 적었습니다. 정희는 숫자를 적을 때만큼은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장사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장부는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오후 3시 정희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골목을 지나 낡은 대문을 열고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그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달콤한 과일향, 며느리 서윤경이 뿌려놓은 방향제 냄새였습니다. 분식집 국물 냄새를 지우겠다는 듯한 예쁜데 불쾌한 냄새. 정희는 신발을 벗으며 숨을 얕게 들이쉬었습니다. 냄새를 피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냄새에 익숙해지지 않으려는 거부였습니다. 거실에는 윤경이 앉아 있었습니다. 보험회사 지점에서 총무로 일하는 며느리는 늘 단정했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지지 않았고 말투는 공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윤경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고생했어. 저녁 제가 차릴게요. 어머니는 좀 쉬세요. 정희는 괜찮아. 내가 할게라고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끝이 습관처럼 작아졌습니다. 며느리의 배려는 고마웠지만 왜인지 그 배려 속에서 정희는 자꾸 밀려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윤경은 식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정리하며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도장 같은 건 제가 따로 보관할게요. 요즘 도장 도난 사건 많잖아요. 어머니 분실하시면 큰일 나잖아요. 정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봉투 속에서 등기부등본 한 장이 반쯤 보였습니다. 정희는 그 종이를 보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윤경은 봉투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희는 식탁에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식탁 위로 방향제 냄새만 맴돌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정희는 부엌에서 밥을 지었습니다. 밥솥 뚜껑을 열었지만 밥을 퍼 담지 못했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공중에 멈춰 있었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삶에서 자기 권한이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려서였습니다. 서류 한 장이, 도장 하나가 이 집에서 내가 손님이 되는 길을 만들고 있다는 느낌. 정희는 그 느낌을 말로 설명할 수 없었지만 몸은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밥솥 뚜껑을 닫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바닷바람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부산 근교, 항구가 가까운 동네. 정희는 이 동네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이 집을 샀고 남편이 떠난 뒤엔 혼자 이 집을 지켰습니다. 아니,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골목 너머로 재개발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살기 좋은 우리 동네, 새로운 미래를 준비합니다. 누군가 스프레이로 낙서를 해놓았습니다. 보상금 제대로 달라는 글씨. 정희는 그 글씨를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보상금. 그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돈은 늘 남의 일이었고 큰 돈은 더욱 멀었습니다. 정희는 평생 작은 돈을 모았습니다. 국수 한 그릇, 김밥 한 줄씩 팔아서 모은 돈. 그 돈으로 아이들 학비를 냈고 명절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큰돈 이야기가 들려오니까 사람들이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정희가 보지 못했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한 것 뿐이었습니다. 정희는 창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 사이에 끼워둔 낡은 통장 몇 개가 있었습니다. 정희는 통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손으로 한자 한자 적어 넣은 입출금 내역. 숫자는 정직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어떻습니까? 정희는 통장을 도로 넣고 옷장을 닫았습니다. 무언가 물어야 할 것 같았지만 누구에게 무엇을 물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설쳤습니다. 꿈속에서 누군가 계속 서리를 들이밀었습니다. 정희는 도장을 찍으려 했지만 도장이 손에서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새벽 4시 반 정희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분식집 문을 열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차가움이 현실 같아서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정희는 그날도 육수를 끓이고 국수를 삶고 김밥을 말았습니다. 손님들은 왔다 갔습니다. 정희는 웃으며 국수를 내주고 거스름 돈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희의 발걸음은 점점 느려졌습니다. 이때 정희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외면하고 있던 그 불편함이 곧 삶 전체를 뒤흔들 균열이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균열 앞에서 자신이 처음으로 아니오라고 말하게 될 거라는 것을. 재개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동네를 훑고 지나가기 시작한 건 12월 중순부터였습니다. 정희의 분식집에도 그 이야기는 흘러들어왔습니다. 단골 아줌마들이 김밥을 먹으면서 나누는 대화 속에서 떡볶이를 먹으러 온 통장, 아주머니의 한숨 속에서 재개발은 소문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희 언니, 여기도 조합 생긴대. 통장 아주머니가 국수 그릇을 앞에 두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아직 확정은 아니죠? 정희는 물수건을 건네며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확정까지는 시간 걸리겠지. 근데 이미 업체들 기웃거리고 있어. 보상금 얘기도 나오고. 보상금이요. 정희는 그 단어를 반복했습니다. 입 밖으로 내면 무거워지는 단어였습니다. 언니, 그 집 등기 누구 이름으로 돼 있어요? 통장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정희는 국수 그릇을 닦던 손을 멈췄습니다. 등기요? 응. 요즘 명예 장난 많아. 자식들 이름으로 해놨다가
나중에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정희는 웃어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입안이 말라붙었습니다. 정확히는 자신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집 서류는 늘 남자들 손에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큰아들 도훈이 맡았습니다. 그리고 도훈이 결혼한 뒤로는 며느리 윤경이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정희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정희는 용기를 내어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실은 시장 근처 건물 2층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젊은 여직원이 맞았습니다. 이름표에는 한지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오셨어요? 저 등기부등본 좀 떼고 싶은데요. 정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수는 친절하게 웃으며 주소를 받아 적었습니다. 주민등록증 있으세요? 네, 여기 있어요. 서류를 기다리는 동안 정희는 사무실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는 부동산 등기, 상속, 증여 같은 단어들이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정희에게는 모두 낯선 단어였습니다. 나왔습니다. 지수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정희는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한자와 숫자가 빼곡했습니다. 이게 뭔지 잘 모르겠네요. 정희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수는 의자를 가까이 당기며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소유자란이 있죠? 원래는 어머님 남편분 이름이었는데요. 네, 남편이 집을 샀어요. 그런데 여기 이 부분 보세요. 지수의 손가락이 서류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작년 10월에 증여, 예약 형태로 이름이 추가됐어요. 아직 완전히 넘어간 건 아닌데 인감이임장 접수 기록이 있습니다. 정희는 귀가 멍해졌습니다. 인감이임장이요? 네. 쉽게 말하면 어머님 도장으로 누군가가 서류를 처리할 수 있게 허락했다는 거예요. 제가요? 정희는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지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거 해준 적 없는데요. 가족분이 대신 처리하셨을 수도 있어요. 어머님 도장 누가 보관하세요?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마지막 등기만 안 됐을 뿐이죠. 그런데 그대로 두시면 지수는 말을 멈췄습니다. 끝까지 말하지 않아도 정희는 알았습니다. 그대로 두면 끝난다는 것을. 정희는 서류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며느리는 거실에 없었습니다. 안방에서 전화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알았어. 서류는 내가 정리해놨으니까 걱정 마. 정희는 신발을 벗으며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윤경의 목소리는 늘 차분했습니다. 일 처리하는 사람의 목소리. 저녁을 먹고 난 뒤 정희는 윤경에게 물었습니다. 윤경아. 네, 어머니. 윤경은 설거지를 하다 돌아보았습니다. 내 도장 어디 있어? 윤경은 잠깐 멈췄습니다. 아주 짧게 숨이 걸렸다가 넘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도장요? 왜요, 어머니? 그냥 확인 좀 하고 싶어서. 아, 안전하게 제가 보관하고 있어요. 어머니 분실하시면 큰일 나잖아요. 윤경은 다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그 웃음 속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어디 보관하고 있는데? 서랍에 넣어뒀어요. 필요하세요? 응, 한번 보고 싶어. 지금요? 윤경의 목소리에 미세한 긴장이 섞였습니다.
응. 윤경은 잠시 망설이다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희는 거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윤경이 나왔습니다. 손에 작은 도장 케이스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정희는 케이스를 받아 열었습니다. 도장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정희의 이름이 새겨진 인감 도장. 집 서류는 어디 있어? 정희는 도장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서류요? 등기증 같은 거. 윤경은 잠시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왜 갑자기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냥 궁금해서. 서류는 제가 파일에 정리해뒀어요. 나중에 필요하면 꺼내드릴게요. 윤경의 말투는 여전히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알았습니다. 이건 배려가 아니라 봉인이라는 것을. 그래. 정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도장을 케이스에 넣어 윤경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또 잠을 설쳤습니다. 인감, 위임장, 증여 예약. 그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희는 그것들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한번 찍힌 도장은 내가 모르는 사이 내 이름이 내 목을 조르는 종이가 된다는 것. 정희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물어본 건가? 하지만 대답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분식집 문을 닫았습니다. 시장통에 있는 친구 박말자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말자는 채소 좌판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시금치 한 단에 1,000원, 깻잎 한 봉지에 500원. 말자는 손님과 가격을 흥정하면서도 정희를 보자마자 알아챘습니다. 얼굴이 왜 그래? 말자야. 정희는 좌판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손님이 가고 난 뒤 말자는 묻지도 않고 보온병에서 따뜻한 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집 얘기 좀 할게. 정희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등기부등본 이야기, 인감위임장 이야기, 며느리가 도장을 보관하고 있다는 이야기. 말자는 듣다가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그거 큰일이야. 말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얼마나 큰일인데? 정희야. 재개발 나오면 보상금 나와. 그거 명의자한테 가는 거야. 내 이름 빠지면 넌 한 푼도 못 받아.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런데 윤경이가 왜 그런 짓을 해? 우리 가족인데. 가족이라서 더 그런 거야. 말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돈 앞에서는 가족도 없어. 아니, 가족이니까 더 쉽게 넘어가는 거지. 엄마 위해서라는 말 한마디면 다 되니까. 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자는 정희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참는다고 끝나면 너는 벌써 끝났어. 지금은 울지 말고 기록부터 해. 말자는 작은 수첩을 꺼내 정희에게 건넸습니다. 내 돈 흐름, 내 인감, 내 서류, 내가 마지막으로 본 날짜 다 적어. 기억은 흐릿해져도 기록은 안 그래. 정희는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근데 말자야, 내가 이러면 도훈이가 어떻게 생각할까? 도훈이 생각. 도훈이는 엄마 생각 안 해. 말자의 말이 차가웠습니다. 그 애는 편한 쪽으로만 서. 윤경이가 알아서 하니까 놔두는 거야. 그게 아들이야.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집에 돌아와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장을 써내려갔습니다. 1995년 12월 18일 법무사 사무실에서 등기부등본 확인. 인감이임장 접수 기록 있음. 내가 도장 찍은 적 없음.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장 보관 며느리 서윤경. 서류 보관 며느리 서윤경. 내가 볼 수 없음. 한 줄 한 줄 적을 때마다 손끝이 시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씩 단단해졌습니다. 며칠 뒤 큰아들 도훈이 퇴근 후 집에 들렀습니다. 정희는 저녁상을 차리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도훈아, 엄마가 물어볼 게 있는데. 왜요, 엄마? 도훈은 텔레비전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집 서류 말이야. 엄마 이름으로 돼 있는 거 맞지? 도훈의 손이 멈췄습니다. 리모컨을 천천히 내려놓고 정희를 보았습니다. 왜 갑자기 그 얘기를 해요? 그냥 궁금해서. 엄마, 누가 뭐래요? 도훈의 목소리에 경계가 섞였습니다. 아무도 안 그랬어. 엄마가 궁금한 거야. 서류는 윤경이가 잘 정리해뒀어요. 엄마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엄마 집인데 엄마가 신경 안 써도 돼? 정희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조금 높였습니다. 도훈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 들으셨어요? 재개발 때문에 이상한 사람들 많이 꼬여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상한 사람? 정희는 도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엄마가 집 서류 확인하겠다는데 그게 이상한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도훈은 말을 흐렸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윤경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윤경은 웃으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로 긴장이 보였습니다. 윤경아, 너 집 서류 어디 뒀어? 정희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서류요? 금고에 잘 보관하고 있어요. 엄마가 보고 싶어.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윤경의 목소리가 조금 차가워졌습니다. 내 집 서류인데 내가 보면 안 돼?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 혹시 누가 뭐라고 했어요? 재개발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 많이 하잖아요. 이상한 소리가 아니야. 정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 다녀왔어. 등기부등본 떼봤어.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도훈과 윤경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희는 그 시선의 교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게 윤경이 입을 열었습니다. 다 어머니 위해서 한 거예요. 재개발 나오면 서류 복잡해져요. 미리 정리해두는 게 나아요. 내 허락도 없이? 어머니, 우리 가족이잖아요. 윤경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가족이니까 엄마한테 물어봐야지. 정희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오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 재산 빼앗으려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왜 내 도장으로 서류를 만들어?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배신감이었습니다. 도훈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윤경이가 다 엄마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재개발 얘기 나오면 서류 복잡해요. 우리가 알아서 정리할게요. 엄마는 그냥 편히 계세요. 편히 계시라고? 정희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내 집에서 내가 편히만 계시라고? 내 이름은 빠지고?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이야?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희가 정리한다는 게 결국 엄마 이름 빼고 너희 이름 넣는다는 거 아니야? 어머니, 윤경이 소리쳤습니다. 너무하시네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로 보여요?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말했습니다.
보여서가 아니라 서류가 그렇게 돼 있어. 그 말 뒤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경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희는 식탁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밥솥을 열었습니다. 밥을 퍼서 그릇에 담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정희는 밥을 먹었습니다. 혼자 먹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수첩에 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오늘 도훈이가 엄마는 편히 계세요라고 했다. 편히 계시라는 말이 가만히 있으라는 뜻인 줄 이제 알았다. 정희는 펜을 놓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친절도, 아들의 회피도, 서류의 변화도 모두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희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 싸움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존재를 지키는 문제라는 것을. 1996년 1월 새해가 밝았지만 정희의 집은 조용했습니다. 며느리 윤경은 더 이상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아들 도우는 퇴근 후 곧장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희는 분식집과 집을 오가며 혼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둘째 아들 정태가 찾아왔습니다. 정태는 오랜만이었습니다. 작은 사업을 한다며 돈을 빌려간 뒤로 연락이 뜸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정태의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엄마, 정태야. 들어와. 정희는 반가웠습니다. 둘째 아들은 형과 달리 말이 많고 솔직했습니다. 거실에 앉은 정태는 한참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차를 끓여주며 기다렸습니다. 엄마, 나 형수한테 돈 빌렸던 거 있잖아. 정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응, 알아. 그게 이자 붙여서 갚으라는데 정희는 손을 멈췄습니다. 이자? 얼마나? 원래 200만 원 빌렸는데 지금 350만 원 갚으래. 정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가족끼리 이자를? 형수가 그래. 정식으로 차용증 썼다고. 월 5%씩 이자 붙기로 했대. 내가 그렇게 약속했어? 아니, 형수가 써주길래 그냥 찍었어. 자세히 안 읽어봤어. 정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엄마, 더 심한 건 형수가 이번에 못 갚으면 엄마 집에서 매목 포기하라고 했어. 재개발 보상금 나와도 나는 한 푼도 못 받는다고. 정희는 뒤통수가 서늘해졌습니다. 며느리가 돈으로 가족을 묶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재개발 보상금을 미끼로. 정태야, 너 형한테 얘기했어? 했지. 근데 형이 뭐라는 줄 알아? 내가 빌렸으면 갚아야지래. 형수, 편만 들어. 정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나 진짜 어떻게 해? 350만 원은 너무 커. 나 지금 일도 안 풀리는데. 정희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엄마가 생각 좀 해볼게. 하지만 정희에게도 350만 원은 큰 돈이었습니다. 정태가 돌아간 뒤 정희는 통장을 꺼내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분식집에서 모은 돈이 6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을 정태에게 주면 남는 건 얼마 없었습니다. 정희는 통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펼쳤습니다. 말자가 준 수첩. 거기엔 지난 한 달간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정희는 새로운 페이지를 넘겨 적었습니다. 1996년 1월 15일. 정태, 윤경에게 돈 빌림. 이자 월 5%.
갚지 못하면 재개발 보상금목 포기 조건, 차용증 있음. 글을 쓰다가 정희는 펜을 놓았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처음으로 명확하게 화가 났습니다. 윤경은 집만 노린 게 아니었습니다. 가족 전체를 돈으로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재개발 보상금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정희는 다시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한지수는 정희를 보자마자 자리를 권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수 씨, 내가 물어볼 게 있어요. 정희는 수첩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이렇게 된 걸 되돌릴 수 있어요? 지수는 수첩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그냥 가족. 싸움이 아니에요. 서류 싸움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인감 재발급하셔야 해요. 지금 도장으로는 어머님 모르게 서류 처리될 수 있어요. 그리고 위임 철회하셔야 해요. 위임 철회요? 네. 내용 증명 보내서 어머님이 그 어떤 위임도 한 적 없다는 걸 공식적으로 밝히는 거예요. 정희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럼 우리 가족한테 그 종이가 가는 거예요? 네. 지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완전히 끝나는 거네요. 가족이. 어머님, 지수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이미 끝난 거 아닐까요? 어머님 허락 없이 어머님 도장 쓴 순간 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미 가족은 끝나 있었습니다. 정희만 모르고 있었을 뿐. 근데 지수 씨, 나는.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나쁜 엄마가 되는 거 아닐까요? 며느리랑 아들을 고소하는 거잖아요. 고소가 아니에요. 보호예요. 지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스스로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정희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지수는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해요. 내용 증명 보낼게요. 지수는 서류를 꺼내 정희 앞에 놓았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잡았습니다. 본인은 본인 명의 부동산에 관한 어떠한 위임도 한 사실이 없으며 문장을 읽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정희는 평생 누구에게도 아니오라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에게도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그런데 지금 법적 문서로 아니오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보내면.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거죠? 네. 지수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보내면 관계는 바뀌어요. 하지만 어머님 권리는 지켜져요. 정희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빨간 도장이 종이 위에 찍히는 순간 정희는 알았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아왔던 모든 것이 오늘 이 도장 하나로 끝난다는 것을. 그리고 정희는 이상하게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는 수첩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선을 넘었다. 하지만 이 선은 내가 그은 게 아니라 건너오라고 떠밀린 선이었다. 그날 밤 정희는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내용 증명이 집에 도착한 건 일주일 뒤였습니다. 정희는 그날 분식집에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도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게에 있어. 왜? 엄마 이름으로 온 등기우편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정희는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읽어봐.
엄마, 이거 진짜예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보낸 거예요? 그래.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요. 집에 계세요. 제가 지금 갈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손님에게 국수를 내주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오후 4시 정희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는 도훈과 윤경이 앉아 있었습니다. 윤경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윤경이 정희를 보며 말했습니다. 존댓말이었지만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앉아. 정희는 먼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예전의 정희라면 서 있었을 것입니다. 도훈이 내용 증명을 들고 물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머니가 어떤 위임도 한 적 없다뇨. 그대로야. 나는 위임한 적 없어. 정희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윤경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내가 내 허락 없이 한 거지. 어머니, 저는 가족을 위해서 했어요. 재개발 나오면 서류 복잡해지니까. 미리 정리한 거예요. 내 이름 빼고. 정희는 윤경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아직 빼지 않았어요. 윤경이 소리쳤습니다. 증여 예약일 뿐이에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상속세 엄청 나와요. 미리 정리해두는 게 절세 방법이에요. 어머니한테도 좋은 거예요. 내가 죽으면 좋다는 소리야?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살아있을 땐 뭐가 돼? 손님?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나한테 물어보지 않았어? 왜 내 도장을 내 맘대로 썼어? 윤경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이해 못하실까봐요. 이해 못해서가 아니라 반대할까봐 그런 거지. 정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윤경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집 위에서, 도훈이 위에서 한 거예요. 어머니는 혼자 사시니까 나중에 관리도 힘들어지실 거고 재산도 정리해야 되고 제가 다 알아서 하려고 했던 건데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이렇게까지? 정희는 윤경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렇게까지가 뭐야? 내 집 내 이름으로 지키겠다는 게? 어머니는 혼자예요. 도훈이는 장남이에요. 이 집은 어차피 도훈이가 물려받을 거예요. 어차피? 정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어차피 내 거 아니니까, 어차피 너희 거니까 내 허락 안 받아도 된다는 거야? 윤경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훈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윤경이 말도 일리 있어요. 요즘 상속세가 얼마나 높은데요. 미리미리 정리해두는 게 맞아요. 그럼 나한테 물어봤어야지. 엄마는 이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몰라도 내 거야. 정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몰라도, 내가 늙어도, 내가 혼자 살아도 이 집은 내 거야. 내 이름이야. 엄마, 그렇게 법으로 따지시면 도훈이 말을 흐렸습니다. 법으로 따지면 뭐? 내가 이기지 않아? 정희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도훈아, 너 엄마 무시하지 마. 나도 법무사 갔다 왔어. 나도 이제 알아. 인가미임장이 뭔지, 증여 예약이 뭔지.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윤경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도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너희는 나를 바보로 봤어. 엄마는 몰라. 엄마는 이해 못해. 그렇게 생각했지. 엄마, 근데 나도 알아. 이제 정희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너희가 언제 서류 만들었는지, 내 도장 언제부터 보관했는지,
정태한테 얼마 빌려주고 이자 얼마 받으려고 했는지 다 적었어. 윤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그건 정태 얘기까지 하시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윤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태는 돈 빌려갔으면 갚아야죠. 제가 뭘 잘못했어요? 월 5%씩 이자 받는 게 가족이야? 정희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못 갚으면 재개발 보상금 포기하라고 한 게 가족이야? 윤경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정태가 먼저. 그만해. 정희는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변명 안 들을래. 이제 할 얘기만 할게. 정희는 수첩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나는 인감 재발급했어. 너희가 가진 내 도장은 이제 소용없어. 그리고 모든 위임 철회했어. 앞으로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못해. 어머니,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윤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렇게까지가 아니라 정희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제부터야. 그 말이 거실에 울렸습니다. 도훈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윤경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희는 두 사람을 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 엄마야. 하지만 너희 호구는 아니야. 정희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훈과 윤경이 속삭이는 소리. 하지만 정희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처음으로 이제부터라고 말했다. 무서웠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알았다. 정희는 펜을 놓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복수가 가능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상대를 무너뜨리는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복수. 그리고 정희는 알았습니다.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2월이 왔습니다. 정희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분식집을 열었습니다. 육수를 끓이고 김밥을 말았습니다. 변한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달랐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돌아올 때 현관이 조용했습니다. 방향제 냄새가 사라졌습니다. 거실에는 도훈 부부의 짐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 도훈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잠깐 나가서 살게요. 윤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짐을 싸면서도 현관을 나서면서도 윤경은 정희를 보지 않았습니다. 정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집은 비었습니다. 정희는 거실에 앉아 창밖을 보았습니다. 재개발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조합 설명의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설명회에 갔습니다. 혼자 갔습니다. 회의실에는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조합 관계자가 보상금 기준을 설명했습니다. 평수당 얼마, 위치에 따라 얼마. 정희는 메모지에 적었습니다. 계산했습니다. 분식집 장부 적듯이 숫자를 정리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정희는 등기부등본을 다시 펼쳤습니다. 소유자 란에는 정희의 이름이 또렷했습니다. 증여 예약 기록은 지워져 있었습니다. 법무사 한지수가 도와주었습니다. 어머님, 깨끗하게 정리됐어요. 지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어머님 명의로만 모든 게 진행돼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님, 힘드셨죠?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힘들었어요. 근데 안 하는 게 더 힘들었을 거예요.
지수는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하셨어요. 하지만 정희는 잘했다는 말이 낯설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집은 정희 이름으로 돌아왔습니다. 재개발 보상금도 정희가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승리의 맛이 쓰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정희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국 한 그릇, 반찬 2가지. 예전처럼 3사람 분량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식탁이 넓어 보였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나니 7시였습니다. 할 일이 없었습니다. 정희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경제 소식, 날씨 예보. 정희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리만 틀어놓았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정희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지난 2달간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오늘 윤경이가 웃었다. 근데 눈이 웃지 않았다. 오늘 도훈이가 엄마라고 불렀다. 근데 엄마가 아니라 부담이라고 들렸다. 오늘 내 이름을 적었다. 이상하게 손이 떨렸다. 정희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오늘 날짜 옆에 펜을 들었습니다. 무엇을 적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겼다고 써야 할까요? 끝났다고 써야 할까요? 정희는 한참을 앉아 있다가 짧게 적었습니다. 조용하다. 그리고 펜을 놓았습니다. 창밖으로 바닷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정희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정희는 부엌으로 가서 오래된 고무 대야를 꺼냈습니다. 찬물을 받아 손을 담갔습니다. 손끝이 시렸습니다. 그 차가움이 현실 같았습니다. 정희는 물속에 담긴 손을 보았습니다. 주름진 손, 일은 평생 살아온 손. 이 손으로 국수를 삶았고 김밥을 말았고 장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 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내용 증명에 정희는 손을 꺼내 수건으로 닦았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 정희는 낯설었습니다. 예전보다 야위어 보였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이정희. 정희는 자기 이름을 불렀습니다.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이름. 그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올 때 정희는 알았습니다. 이제 자기 인생을 산다는 게 자유가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을, 책임에는 외로움이 따라온다는 것을. 다음 날 정희는 친구 박말자를 만났습니다. 시장 좌판 앞에서 말자는 정희를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어때? 끝났어? 응, 이겼어? 응. 말자는 정희를 물끄러미 보았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안 좋아 보여? 정희는 웃었습니다. 이기긴 했는데 남는 게 별로 없네. 말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그게 이기는 거야. 2사람은 한참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조용한 거실, 텅 빈 방. 정희는 신발을 벗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한 그릇만. 국을 끓였습니다. 한 사람분만. 식탁에 앉았습니다. 혼자. 정희는 밥을 한 숟갈 떴습니다. 삼켰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정희는 이제 알았으니까요. 이기는 것과 행복한 것은 다르다는 걸. 하지만 이기지 않으면 자기 자리조차 지킬 수 없다는 걸. 그날 밤 정희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통쾌함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허함이 거실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정희는 그 공허함 속에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내 거야. 3월이 되었습니다. 재개발 조합이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 정희는 조합원 명부에 자기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이정희, 소유주 본인, 보상금 예상 금액도 나왔습니다. 7천만 원. 정희가 평생 모은 돈보다 많았습니다. 분식집에서 국수 한 그릇씩 팔아 모은 600만 원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그 숫자를 보면서 기쁘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클수록 상실도 컸습니다. 정희는 조합 서류를 파일에 정리했습니다. 서류는 늘어났지만 집안은 비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둘째 아들 정태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정태는 문 앞에서 한참 서 있다가 들어왔습니다. 밥 먹었어? 정희는 물었습니다. 아니요. 앉아. 국수 끓여줄게. 정희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육수를 끓이고 면을 삶았습니다. 정태는 식탁에 앉아 가만히 있었습니다. 국수를 내주고 정희도 앉았습니다. 정태는 한참 국수를 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형한테 들었어요. 뭘? 진명에 다시 엄마로 돌아왔다고.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수가 진짜 그랬어요? 엄마 모르게 서류 만들고 그랬어요? 응. 정태는 국수를 한 입 먹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왜? 저도 형수한테 돈 빌리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거든요. 근데 그냥 넘어갔어요. 정희는 정태를 보았습니다. 넘어간 게 아니라 모르고 싶었던 거지. 정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저 이번에 형수한테 돈 다 갚았어요. 빌려서라도 갚았어요. 그래. 형은 요즘 어때요?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훈은 한 달째 연락이 없었습니다. 윤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태는 국수를 다 먹고 그릇을 싱크대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엄마, 제가 가끔 올게요. 그래. 정태가 나간 뒤 정희는 혼자 남았습니다. 정희는 거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아직 차가웠지만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오늘 정태가 왔다. 미안하다고 했다. 근데 미안하다는 말이 뭘 되돌리지는 못한다. 정희는 펜을 놓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정희는 친구 박말자와 목욕탕에 갔습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며 말자가 물었습니다. 요즘 어때? 그냥, 그냥 응, 그냥 그래. 말자는 정희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희야, 너 후회해? 정희는 말없이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후회하는가? 정희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도 않았습니다. 후회는 안 해. 근데 말자야. 정희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와야만 했나 싶어. 그래. 안 왔으면 좋았겠지. 근데 온 거잖아. 말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 안 왔으면 지금쯤 집도 없고 이름도 없었을 거야. 그게 더 나았겠어?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자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는 분식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간판이 낡아서 글씨가 희미했습니다. 정희는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희는 의자에 앉아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에서 30년을 일했습니다. 국수를 삶고 김밥을 말고 장부를 적었습니다. 이 가게가 정희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개발이 되면 이 가게도 사라집니다. 정희는 카운터 위에 놓인 낡은 계산기를 보았습니다. 숫자를 눌렀습니다. 7천만 원.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알았습니다. 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 잃어버린 시간, 돌아오지 않을 관계, 다시 쓸 수 없는 신뢰. 정희는 계산기를 덮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메뉴판 뒷면에 글씨를 적었습니다. 이정희,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이름. 그 이름을 적고 나서도 정희는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이긴 뒤에 남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미움도 아니고 후회도 아니고 자랑도 아닌 내가 여기까지 와야만 했나라는 씁쓸함. 하지만 그 씁쓸함마저 이제는 자기 감정이라고 정희는 인정했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동네에 불이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재개발이 되면 이 풍경도 사라질 것입니다. 정희는 한 가지 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복수가 정답은 아니었다는 것. 하지만 복수하지 않으면 자기 자리조차 지킬 수 없었다는 것. 이 두 가지는 모순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삶이었습니다. 정희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늦었지. 그래도 이제부터지. 그 말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다짐이었습니다. 정희는 지금까지 남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남편의 아내로, 아들의 엄마로, 며느리의 시어머니로. 하지만 이제 정희는 이정희로 살기로 했습니다. 그 선택이 외롭고 쓸쓸하고 때로는 후회스러워도 그래도 자기 선택이니까. 정희는 천천히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정희는 바다를 보았습니다. 부산 앞바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정희는 파도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파도는 돌아오지만 같은 파도는 아니구나. 나도 그렇겠구나.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르구나. 그리고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구나. 1996년 5월 부산 근교에 오래된 주택가는 여전히 새벽 4시 반이면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골목길 끝자락 낡은 철제 간판 아래에서 이정희는 분식집 문을 열었습니다. 문고리를 잡을 때 손가락 관절이 여전히 뻐근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이제 그 통증을 다르게 받아들였습니다. 아프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가게 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정희는 앞치마를 두르고 찬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육수를 준비하려면 멸치머리를 떼어내야 했습니다. 찬물이 손끝을 적셨습니다. 손끝이 먼저 저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마음이 저리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그 차이를 알았습니다. 육수가 끓는 동안 정희는 장부를 펼쳤습니다. 어제 팔린 국수, 김밥, 떡볶이, 받은 돈과 쓴 돈을 정확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장부 옆에 다른 종이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문화센터 수강 신청서.
서예 초급반. 정희는 신청서를 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일은 가까운 나이에 글씨를 배운다는 게 우스웠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신청서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정희. 또박또박 자기 이름을. 오전 11시 단골 손님 몇이 다녀간 뒤 정희는 잠깐 문을 닫았습니다. 동사무소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재개발 조합 관련 서류를 확인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들에게 부탁했을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 정희는 혼자 갔습니다. 서류를 받아들고 나오는 길에 정희는 우연히 며느리 윤경을 마주쳤습니다. 골목 모퉁이에서였습니다. 윤경은 정희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정희도 멈췄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서로를 보았습니다. 윤경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응. 정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너는? 저도 그냥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경은 입술을 깨물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죄송합니다. 정희는 윤경을 보았습니다. 윤경의 얼굴은 예전보다 수척했습니다. 단정했던 머리는 조금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이미 말은 들었어. 정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윤경아, 미안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야. 윤경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알아요. 그래. 알면 됐어. 정희는 윤경을 지나쳐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는 수첩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오늘 윤경이를 봤다. 미안하다고 했다. 나는 용서하지 않았다. 그냥 내 마음이 그랬다. 그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희는 펜을 놓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재개발은 천천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보상금은 여름쯤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돈으로 무엇을 할지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새 집을 얻을 수도 있고 조금 더 편한 곳으로 이사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급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자기 인생이니까요. 며칠 뒤 정희는 문화센터에 처음 갔습니다. 서예 교실은 조용했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붓을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자기 이름부터 써보겠습니다. 정희는 먹물을 묻혀 붓을 들었습니다. 한 획 한 획 천천히 적었습니다. 이정희.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적었습니다. 이정희. 조금 나아졌습니다. 또 적었습니다. 이정희. 정희는 자기 이름을 계속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적을수록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는 친구 말자에게 전화했습니다. 말자야, 나 오늘 서예 배웠어. 서예요? 너가 응. 내 이름 썼어. 어땠어? 정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았어. 내 이름 쓰는 게. 말자는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네. 응. 이제 시작이야. 그날 밤 정희는 분식집 메뉴판 뒷면에 다시 자기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또박또박. 이정희. 그리고 그 아래 작게 적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부터. 정희는 메뉴판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집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외로움과 혼자임은 다른 것이었으니까요. 정희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그 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인생을 산다는 건 늘 옳은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 때로는 쓰라린 선택을 하고 그 결과를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 하지만 그 감당마저도 이제는 자기 몫이라는 것. 정희는 창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정희는 다시 20살이었습니다. 긴 머리를 한 젊은 여자. 아직 결혼하기 전, 아직 엄마가 되기 전, 그 여자는 바닷가에 서 있었습니다. 파도가 발을 적셨습니다. 여자는 웃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그 여자가 자기였다는 것을. 잊고 지냈던 이정희. 꿈에서 깨어났을 때 정희의 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운 사람을 다시 만난 것 같아서였습니다. 정희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새벽 4시 반. 다시 분식집 문을 열 시간이었습니다. 정희는 옷을 입고 골목을 걸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길이 보였습니다. 오래 걸어온 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 길 끝에 누가 기다리고 있지 않아도 이 길을 걷는 이유가 이제는 자기 자신이었으니까요. 정희는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이정희로 산다. 그 말은 누구를 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말이었습니다. 정희는 육수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공기 속으로 국물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그 냄새는 예전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런 일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오늘의 100년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의 100년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의 100년이었습니다.